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북콘서트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맞게 아마 많은 분야가 변화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정부 또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부도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정부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고 정부가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을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이로운 정부로서 재탄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많은 논의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의 가장 권위자인 여러 저술가, 그다음에 전문가, 학자분들이 쓴 이 책을 함께 소개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정부 사용 매뉴얼이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정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대한민국 정부를 우리가 국민이 어떻게 활용했을 때 우리 국민이 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고 더 삶이 넉넉하고 풍요로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경청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재대학교 행정학과에 있는 이혁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그 정부 사용 매뉴얼이라는 그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를 포함해서 강영철 교수님, 옥동석 교수님, 이민창 교수님, 배원기 교수님, 김진국 교수님 이렇게 6분이 쓴 책에 해당이 됩니다. 이 책의 간단한 기획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1년 전에 우리 국가,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혼란상에 대한 큰 걱정을 한 함께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는 책을 펴낸 바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각종 정치, 정책적 영역에 있어서의 혼란이 사회의 비효율과 사회의 성장 발전을 크게 억누르고 있음을 걱정한 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정부 사용 매뉴얼이라는 책은 이런 사회 혼란의 원인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정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좀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저자들이 동의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올해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국정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언도 좀 담아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제기한 질문이 크게는 한 2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정치 권력을 잡으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도 엄청 많이 하고요. 특히 대선이라는 큰 판이 깔리면 대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미뤘던 어젠다들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과연 사회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 정치와 행정과 사법부라는 우리가 옛날부터 배웠던 굉장히 고유의 상권 분립에 있어서의 영역은 어떻게 고려해야 되고 그 사이에서 특히나 실질적으로 정부의 일을 담당하는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오해가 있음이 좀 분명하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 할 수 있는 일과 행정이 해야 되는 일을 구분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2번째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어떤 시대를 맞아서 정부에서도 이런 전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준비가 더디거나 혹은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체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특별히 한 챕터를 할애해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 이 책을 쓴 각각의 저자들은 사실은 어떤 분은 실제로 국정을 굉장히 가까이서 관찰해 봤거나 아니면 각각의 분야에서 조세나 규제나 재정이나 등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국정을 운영도 해보시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본 경험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본 정부의 속살, 정부에서 보여지고 있는 여러 이런 모습들이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대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합리적인 내용이 제시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책의 이런 논리는 저희가 앞으로도 기획을 해서 여러 책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특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부도 제자리를 찾고 시장과 정부, 시장과 민간, 공공과 민간 영역에 있어서의 작동 메커니즘도 좀 제대로 이해를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체제, 그다음에 정치, 시장에 대한 이해와 논쟁을 좀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책을 통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민, 즉 행정과 정치의 역할과 영역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가 특히 정부 쪽에서 어떤 관점을 갖고 정책을 운영해야 될지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번에 이 책의 대표 저자이신 이허구 교수님께서 이제 정치와 행정의 경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보다도 여러 문헌들을 보면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보편적인 답변은 이거더라고요. 정치는 가치의 영역이고 행정은 팩트, 사실의 영역이다. 이러한 구분이 가장 설득력 있게 학자들 간에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실의 영역은 우리가 보통 if 뭐뭐라는 조건이 달성이 되면은 뭐뭐라는 결과가 주어진다. 이런 객관적인 어떤 논리적인 이성, 논리적인 연결, 이것으로부터 이제 도출되는 결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는 사실 이게 취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취향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떤 논리보담도 개인들의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이 대립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재정을 하다 보니까 재정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재정의 총량을 결정하는 것, 재정, 국가 채무, 재정 규모, 또 재정 수지 결정하는 재정 총량,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이제 재원 배분,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에 얼마를 쓸 것이냐, 중소기업 지원에 얼마를 쓸 것이냐, 국방, 그리고 또 과학기술 등등의 분야를 나누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재정 사업입니다. 분야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나누어 보는데, 먼저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는 이제 재정 총량 부분에서의 가장 큰 가치의 대립은 현재 돈을 많이 쓸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대비해서 남겨둘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가치의 대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과학적인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행 방식으로 돈을 쓰다 보면은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가 재정에, 이걸 객관적인 팩트를 중심으로 보여주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치 판단의 영역을 좀 더 세련되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는 정치적인 영역, 또 하나는 이제 행정, 사실의 영역,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재원 배분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사실 이 부분은 국방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과학기술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또 SOC를 얼마만큼 투입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 사람들마다 가치 판단이 다들 다르죠. 가치 판단의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정파적인 대립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으로서는 재정 사업인데, 그런 분야 내에서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효율적으로 투입과 산출을 잘 설계하느냐, 이런 문제는 결국은 사실의 영역이고 과학의 영역이고 또 이것은 행정의 영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정치와 행정에서 행정은 과학의 영역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정치는 이제 선호, 가치의 대립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매번 사안에 따라서 정치와, 즉 가치의 대립이 무엇이고
또 과학적인 영역이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걸 가르마를 타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이 정치가 행정에 덜 개입하게 되고 행정도 정치를 존중하게 되는 이런 이분화가 가능하게 되고 사회 전체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와 행정은 나름의 영역이 있고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진작에 이런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한 5년 전부터 진행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저희가 역사를 짧은 역사지만 좀 돌이켜보면 한 5년쯤 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한 풍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그 국회법과 관련해서 이제 협상을 했을 때인데요. 그때 기억해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것을 다시 보자고 요구하면서 뭐 특정한 내용에 대한 권고라든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국회법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라는 게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게 여야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국회까지 국회에서 갔다가 이제 행정부 쪽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행정의 영역에 대해서 정치가 이렇게까지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거다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의도를 여러 번 밝히셨고요. 이 논란이 거의 한 석 달 동안이 진행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는데요.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 저변의 행정과 정치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어떤 경계가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큰 논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의아했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걱정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등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여러 선거를 국회는 계속 치르게 되는데 선거 때마다 사실은 유권자의 입장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국회의 특징을 본다면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나 규칙을 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구조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관이라는 분들 중에서 혹은 정치적으로 임명이 되거나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으로 가게 되는 붙여 있는 이제 구조에서는 심각한 행정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정치가 왜 법률을 정하고 법률에서 일정한 수준을 정해서 행정의 시행령 시행규칙의 범위를 위임해 놓으면 행정에서는 그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하고 아까 옥동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분석의 영역을 통해서 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영역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사후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어려움이라든가 잘못이 있었을 때 법률을 고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교정해가는 방식이 왜 합리적인 작동 방식인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 대해서 이론적이거나 어떤 그 정책 현안을 놓고 따져봐야 된다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예. 그 행정이 저희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진 건 뭐냐면은 물론 현재 행정의 난맥상이 정치로 인한 난맥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정치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한들 과연 우리나라 행정이 그러한 유능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의문점을 갖고 한번 문제를 들여다봤죠. 근데 저는 이제 공무원 헌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헌장대로만 공무원이 움직이면은 유능한 행정을 할 것이다. 근데 공무원 헌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공익을 우선한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한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공익을 우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기업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많은데 공무원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공직생활 3년 하면서
이 기업인들하고 정부 관료들하고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일단 불신의 장막이 딱 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라는 게 결국은 국민이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규제가 그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기업을 가만 놔두면 온갖 폐해를 저지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공익을 위해서만 일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뭐 5급 사무관 정도면은 굉장히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승진이야. 자기의 승진. 그 다음에 우리가 법률을 하나 제정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법률 하나 제정할 때 보면은 새로운 기관이 막 서너 개씩 생겨요. 그 세네 개 기관이 뭐냐? 결국은 자기가 나중에 가기 위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 공익을 우선한다는 그 자세가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가? 유능한 행정은 공익을 우선하는 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창의성과 전문성, 창의성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민간을 한참 따라가지 못하죠. 창의성과 그리고 창의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려면은 민간과의 교류가 활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행정부는 민간과의 교류 채널이 거의 단절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아웃돼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섬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또 하나는 이제 민주행정의 문제인데, 민주행정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할 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타다 사례를 보시면은, 타다를 논의할 때 타다의 소비자인 국민 일반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택시업자하고 택시업계하고 그 운전기사 분들의 의견을 들었지 소비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행정이 아니죠. 행정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으니 민주행정이 될 수가 없죠. 뭐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 결국은 공무원 원장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일을 하면은 국민의 이로운 유능한 행정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 저희는 이제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 교과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규제를 하는 목적을 헷갈리기 때문이거든요. 규제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국민을 이롭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하는 방법론이나 그 다음에 철저하게 규제를 디자인할 때 철저하게 이 실증 기반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부분이 진짜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해왔던 거죠. 이제 상징적인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건입니다. 이게 지금 3년째 부지만 이제 보여지는 상태거든요. 가서 보면 이제 정말 풀밭만 있는 상황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면 아마 공장을 거의 짓고도 남았을 시간이 아닐까 싶은 상황인데요. 이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최근 3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서 삼성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뭐 총수까지 끌어들여서
어떤 그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뭐 대만의 TSMC와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고 삼성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이제 더욱더 이제 어려워질 거다. 경쟁을 열심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SK는 그 반도체 공장을 부지를 잡아놓고 3년 동안 삽도 못 뜨고 있다는 이런 상황. 그러면 이제 정치가 행정이 노력을 전혀 안 했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회의도 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답답한 모습이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보면 여러 이제 반도체 지원을 이제 한다고 하면서 뭐 수도권 정비법이라든가 뭐 이런 공장 총량제라든가 뭐 수도권 뭐 그 학과에 대한 어떤 규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이 매년 외국 인재로 뭐 1000여 명 이상씩 채용되는 상황에서 국내에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우리 수요만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스스로 규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자기 발목을 잡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답한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정치나 행정이나 이런 그 사례가 너무나 많은 것 같다라는 걱정을 좀 합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 쉽게 빠지는 생각이 정치는 아주 공익을 위한 것이고 행정도 공익을 위한 것이고 시장, 기업은 사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장과 기업이 결국은 가장 큰 공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기업에 대한 인식의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보면 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사회발전, 국부, 정진의 가장 핵심적인 지름길은 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업, 전문화, 교환입니다. 즉 우리가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풍요롭고 번영을 이루게 됐느냐?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뛰어라 이게 아니고 이게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분업을 해서 그 길을 전문화하고 그 전문화된 산출물을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교환을 하는 것이 이것이 사회의 번영을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이 국부론의 저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봐집니다. 사실 우리가 남북한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제 뉴스에 제가 그 김정은 위원장이 누구한테 그 아파트를 한 대 준 것을 보고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저게 남한이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기업가가 만든 아파트를 받게 돼서 거기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아주 정치가 틀고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게끔 만드는 이런 사회는 굉장히 후진적이고 발전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 사익,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업을 찾아내고 아까 뭐 반도체 등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분업 체계를 만들어내느냐 거기서 어떻게 전문화를 내가 훨씬 더 잘해가지고 일반 국민들 소비자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 이런 생각에 전념함으로써 그 전체가 모여가지고 공익이 극대화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와 이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서의 정치는 사실은 그게 공익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장 질서 내에서 사익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조화로부터 달성되는 공익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공무원들이 공익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윤 지표라든지 이런데 재무적인 성과에 잘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 공무원들의 어떤 마음에 갖고 있는 공직 가치로서 구현을 해주면은 그것이 잘 해결이 된다 이런 거죠. 뭐 제가 조금 이야기가 길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스펙트럼을 쫙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은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들로부터 공익이 극대화된다. 거기서 미진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정부를 잘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 행정의 영역은 정치는 아까 가치의 대립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시장의 부분은 제가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표준화, 정형화되어 있는 서비스 그리고 그 서비스가 대가를 통해서 원가가 보전되는 그런 서비스는 자꾸 시장으로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행정의 영역은 표준화 정형화하기가 조금은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션이죠. 우리가 정부 조직법에 보면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법에 나오겠네요. 뭐 다른 정부 부처들은 다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션을 충실하도록 해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분업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움직여가는 것. 마치 저는 이게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모내기 철회되면 전 국민이 모내기에 가고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전 국민이 아파트 건설에 가게 되고 뭐 홍수가 나면은 전 국민이 홍수에 매달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각자의 역할을 잘 부여해가지고 그것이 사회 전체로 조화되면서 공익이 극대화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시장을 정부가 규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시장 자체를, 사익 추구 행위 자체를 갖다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결과 나타나는 것이 한국의 시장에 대한 개입 수준을 나타내는 OECD의 상품시장 규제 지수에 잘 나타납니다. OECD의 상품시장 규제 지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6위하여 2018년 규제가 강하기로 유명한 순서로 보면은 6위인데 그 중에서 두 나라는 2018년에 처음으로 분석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 두 나라 빼고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강한 걸로 나오는데 미국은 뉴욕주하고 텍사스주인가요? 2개 주만을 표본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도 빼고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개국 중에서 3개국을 빼면 세계 3위입니다. 세계 3위. 세계 3위에 세계 3위로 규제가 센 나라인데 그것만 보면은 실상을 잘 못 봐요. 그럼 뭘 봐야 되냐? 어느 부분에서 규제가 센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놀랄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규제가 세나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개입, 경쟁에 대한 제한, 각종 인허가 제도. 이게 그 OECD 상품시장 규제 지수가 가장 나쁜 지수가 6점이고 가장 좋은 지수가 뭐 0점인데 보통 우리나라가 1.69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상품시장 규제 지수가. 그런데 제가 말한 그 분야에서 탑3 모범국가, 탑5 모범국가하고 한국의 격차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3포인트가 나와요. 3포인트가. 그 엄청 예를 들어서 5대 모범국가가 0.5라고 한다면 우리는 3.5라는 소리예요. 상품시장 규제지수가 3.5라는 거는 그 시장 자유도가 거의 없다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개입하는 상습적으로 개입하는 정부의 행정에 대한 심각한 궤도 수정이 필요한 때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그 시장의 영역과 이 정부의 영역은 명쾌하게 구분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뭐 철학자들, 경제학자들의 문헌을 읽어봐도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명쾌한 답은 없구나. 그럼 이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시장의 경계는 유연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어떤 사실 정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국가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은 뭐죠? 영토, 국민, 주권이지 않습니까?
주권이라는 말 자체는 결국은 이 사회의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권위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엔의 만민 그 주권 평등의 세상에서는 다른 나라 주권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질서도 이제 포함되는 의미가 주권인데, 저는 그러면 주권을 행사하는 조직이 바로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본질은 강제력이다, 정부의 본질은 공익이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문명 시민이 된다라고 생각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상당히 오랜 그 1945년, 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문명국가,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이 근대국가의 운영, 그리고 시장의 원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강조되었던 사회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가지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에 보니까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사회적 가치가 뭐냐, 이게 사회적 가치라는 말은 하기는 쉬운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회적 가치가 13개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인권보호, 안전, 보건복지, 노동권, 사회통합, 상생과 협력, 일자리, 지역사회, 지역경제, 사회적 책임, 환경보전, 뭐 민주적인 참여, 공동체, 이게 1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개별 행위, 즉 공공기관, 기업에 대해서 모두 다 이걸 거의 막 강요하다시피, 사실 민간 기업의 본질은 이윤 추구인데 그 본말이 전도될 수 있도록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업입니다. 하나하나 분업화되어 있고 그 분업이 세분화되고, 그래서 시장 경제가 발달할수록 직업의 종류가 훨씬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문화를 하게 되는 것인데, 개별 기업, 개별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라고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넣는 것은,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든 국민들이 모내기 처리되면 모두 모내기 가고, 모두 다 재해가 홍수가 되면 전부 다 가고, 이런 거랑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이거죠. 사실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인권위원회가 있고, 그다음 안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안전부도 있고, 보건복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있고,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있고, 다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역할들을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좋은 가치들을 다 묶어가지고 개별 행위에다가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은 행동의 초점이 모호해져 가지고 전문화가 되지 않고 효율성과 능률성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각자 역할이 다 다르고,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아주 전 세계의 모범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 정부 일을 얘기할 때 이런 답답한 얘기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건 필요한 건데 왜 자꾸 따지냐. 이런 필요한 것은 해야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주장의 언저리에는 그 필요한 것이 공공에 다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이 뭐 사회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여러 그 사회 소외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는 어떤 공감이 이루어지고요. 사회 전체적으로도 공익이라는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이해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될 내용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그 논리학, 간단한 논리학이 있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성립하면 충분 조건이 성립하느냐, 필요하면 충분한 거냐, 이런 문제인데요.
요는 이제 필요하다는 것은 논쟁의 출발점이지 필요하다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따져봐야 될 것은 이게 정말 필요하지만 충분한 대책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적절성에 닿아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과 정치의 얘기를 오늘 계속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서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야 이런 필요한 거니까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문제 제기의 영역이 정치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그중에 이제 논쟁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정한 제도나 이런 것들이 법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되는 건데요. 이런 법률의 제정과 그 하위단에서의 정책의 문제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잠시 내려놓고 적절하냐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고요. 실현 가능하냐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 보행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필요하죠.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정한 사회적 약자와 공생을 위한 공익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아마도 합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이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단에 그러면 보행권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도로는 어떻게 정비해야 되고 지하철은 기차는 버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이 모든 영역이 이제는 적절성에 다 걸립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하기 위한 돈은 있느냐? 지금 사회 시스템에서 그것을 얼마나 갑자기 바꿀 수 있을까? 지하철역의 설계 구조상 도저히 그 리프트를 설치하지 못하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은 지금 해야 되나? 아니면 10년 후에 할 수 있을까? 5년 이후에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라는 수없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상하게도 이런 수없이 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책보다도 야 무슨 얘기야 장애인의 보행권은 당연히 보장해줘야지 라는 공익의 한마디로 이제 다 끝나버리는 그리고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지나면 더 이상의 논쟁을 하지 않는 그래서 간만에 벌어진 이 장애인 보행권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이 적절성에 대한 논점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특히 행정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 이 적절성에 대한 치밀한 고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자정부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세계 1등이다. 실제로 세계 1등에 그 선정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엔에서 전자정부와 관련된 각종 시상 제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응모를 해가지고 1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정부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기업에서 얘기할 때 뭐 B2C, B2B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버먼트니까 G2C, G2G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G2C에서는 좀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민원 24시 통해 가지고 많은 서류를 갖다 전자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우수하다는 것은 바로 그 점에서 우수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그 점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민원 24시 같은 거는 해외에서도 수입해 가지고 제도화시키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문제 삼는 거는 정부 스스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정부가 우리가 모든 정부 부처는 5개의 공통된 기능이 있어요. 그 부처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거. 두 번째는 그 부처의 조직을 운영하는 거. 세 번째는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 네 번째는 그 부처의 인력을 운영하는 거. 다섯 번째는 규제와 집행입니다. 모든 정부 부처는 이 5개의 공통된 업무 영역을 갖고 있어요. 보면은 정부 부처가 이렇게 쭉 수직적으로 있다고 보면은 5개의 업무 영역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연계된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단을 쓰면은 각각의 영역에서 혁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각각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혁신을 모든 정부 부처가 공유를 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공유를 해서 정부의 그 디지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 그럼 정부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게 이겁니다. 기업들의 가장 큰 행정 부담이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각종 보고 의무입니다. 사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부담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모든 보고서 양식은 대통령실 산하에 있는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siness인가요? Office of Management의 버짓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새로운 행정 보고 의무를 갖다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정보를 만들게 되면은 정부 행정부처 내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자료, 모든 부처가 갖고 있는 자료를 횡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데이터의 흐름, seamless 데이터 플로우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중단 없는 데이터의 흐름을 갖다가 그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정부가 기업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정부 각 부처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자료만 각 부처에다가 기업의 제출을 요구를 의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공룡 시대에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때는 우리나라 종합병원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보안성 심사를 받았어요. 근데 보안성 심사를 받는데 4개 관계부처인가 뭐 거기에 이제 국가정보원도 들어가고 교육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도 들어가죠. 뭐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보안성 심사를 받아야 돼. 그런데 그 보안성 심사 항목의 80%가 동일해요. 그럼 디지털 정보는 뭐냐? 그 80% 데이터는 모든 부처가 공유해서 종합병원에다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G2C 단계를 벗어나서 G2G, Government to Government, Government 내부 운영의 효율화. 그러니까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두 가지 아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공장의 생산성을 높이잖아요. 공장의 생산성. 그러니까 IoT 센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까지는 공장 저 깊숙이 있는 부품의 그 불량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공장을 뜯지 않아도 돼요, 기계를.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운영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교환하고 하면은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 저는 그 공무원 숫자가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 숫자는 동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정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규제를 갖다가 집행하는 데 있어도 규제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장 규제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상대로 해서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 역시 디지털 데이터의 교환을 통해서 각 부처가 소방청하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국세청하고 자료를 다 종합해 가지고 보다 보면은
어떤 기업에서 규제 불이행이 확률이 높은지를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규제의 집행에서도 엄청난 비용의 감축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업한테 하라고 정부가 돈을 많이 주거든요. 스마트 공장 돈 많이 줍니다. 그 돈의 일부라도 떼어내서 정부 오퍼레이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G2G의 정말 중요한 영역인데요. 깜짝 놀라실 게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얼마나 많은 평가를 하고 있을까. 이제 들어본 것은 아마 정부 업무 평가 제도라고 해서 국조실 정보업무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하나의 평가가 있을 텐데, 이거 말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또 다 하고 있습니다. 합동평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는 또 다른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뭐 도시 발전 등등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환경부 같은 경우는 환경과 관련된 여러 평가가 이래 다 가지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는 또 보건복지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모든 정부가 다른 정부 부처를 평가를 하고 모든 다른 정부는 또 자기 말고 다른 정부 부처의 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만들어지는 이 평가 대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지표의 통합이 늘 공직 내에서도 행정 효율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고 공무원들 스스로도 이게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전환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아마 평가 플랫폼을 통합해서 만들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행정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가 원소님 파리스를 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정보는 정부의 서버에 정부 서버에 이제 어딘가에 이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 정보를 누가 받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내 정보를 누가 받는지를 내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서 만약 나의 정보를 본 주체가 정당하지 못하게 나의 정보를 봤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영장 없이 나의 금융계좌를 봤다. 그래서 영장이 있어야지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누가 국세청이 나의 금융정보를 봤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잖아요. 그럼 즉각 이게 이상한 정보의 편취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항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디지털 수단을 통해서 그러한 위험도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발달했다. 우리가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뭐 그 에스토니아 디지털 정부 보면은 블록체인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빅 거버먼트에 대한 우려, 빅 거버먼트에 대한 우려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정부 각 부처가 임의로 자료를 편취하는 거잖아요. 임의로 자료를 편취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건 디지털 기술이 거기까지 충분히 발달했으니까. 예. 결국 최 원장님이 제시한 질문이 효율성과 능률성과 그다음 개인의 정보의 공개를 어떻게 상충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뭐 깊이 있게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뭐 시장 경제의 한편으로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계약의 자유를 이제 완전히 인정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 분야의 발전이 있었고 또 한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인의 인권 보호라고 하는 즉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교환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언론의 자유 또는 그리고 신체의 자유, 특히 뭐 대표적으로 신체의 자유겠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성매매 금지법이 있다든지 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인권 보호의 어떤 그런 장치가 이 두 가지가 저는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디지털화에 있어서도 개인의 정보는 어떤 개인별 정보보다도 어떤 집체화된 정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라든지 어떤 개인의 정보가 외국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규제와 제한은 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가 조화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혁신 담당관을 임명하자는 것은 디지털 정부 부처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한 것이 아까 5개의 업무 영역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각각의 업무 영역에서 각 정부 부처가 어떤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가지고 각각의 업무 영역에서의 혁신을 이루어낼 것인가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 부처마다 디지털 혁신 담당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담당관을 임명을 해서 각 부처의 고유 사무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게 하자. 이게 바로 디지털 혁신 담당관 제도입니다. 현재 전자정부는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행정자치부가 하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G2C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G2C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within government, 정부 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정부 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정부 각각의 부처의 고유 사무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각각의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각각의 부처가 스스로 하나의 독립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듯이 각각의 부처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디지털 혁신 담당관을 좀 임명을 하라 이렇게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례를 몇 말씀만 드리고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끔씩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책에서도 썼다시피 지난 한 5년쯤 전인가요? 최저임금 논쟁으로 최저임금이 갑자기 이제 되게 많이 오르니까 가맹점 즉 이제 각각 프랜차이즈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이제 어려워졌겠죠. 이제 뜬금없이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점 본부에 대한 불공정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가맹점 본부가 이 각각 프랜차이즈 하시는 자영업자를 너무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주겠다는 정책 수단이 좀 작동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별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불공정해가 있었음을. 그럼 원론적으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뜬금없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논쟁이 나타나니까 가맹점 본부에 대해서 뭘 조사를 하려고 했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한 10여 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 롯데마트라는 곳에서 통큰 치킨을 판매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치킨을 갑자기 2분의 1 가격으로 우리는 팝니다라고 했거든요. 난리가 났겠죠. 소비자들이 뭐 줄을 매번 서가지고 그 먹는다고 이런 이제 현상이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뭐죠?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문제 제기를 이제 삼기 시작했고요. 대기업 유통업에서 왜 이런 것까지 해서 골목 상권을 침해하냐. 당시 이 상황에서도 갑자기 공정위가 뜬금없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불공정한 게 아닌지 따져보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이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그 코스코나 그 홈플러스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가면요. 통큰 치킨을 팔고 있거든요. 반반 치킨을. 근데 아무도 이걸 불공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공정위는 가끔씩 이런 이 시장과 관련된 어떤 핫한 이슈 아니면 약간 다른 이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 수단을 가지고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느냐. 그럼 공정위가 자기의 정체성이나 미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간주하고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처가 미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내용도 아마 그런 사례와 연관해서 좀 적혀져 있습니다. 네. 공정위가 한때 그런 논쟁이 있었죠. 경쟁 촉진자냐, 그 경쟁 제한자냐, 이런 논쟁이 있었을 때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우리는 경쟁 주창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은 경쟁을 촉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는 증거를 누가 만들어야 되죠? 기업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미국에서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칙은 뭐냐면은 입증의 책임이 정부 부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 행위가 있다는 것을 갖다 이제 정부가 감시하는 거는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기업의 행위 자체를 갖다가, 특히 대기업 규제의 경우에는 기업의 행위 자체를 갖다가 기업의 투자 활동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한을 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의 목적도 불공정 행위를 갖다가 못하게 하자는 목적에서 처음에 도입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전 세계에서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예. 경제 규모가 일정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의 틀로 모든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규율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이율배반적인 미션 두 가지를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의 행태를 규율을 하고, 그건 기업의 행태를 직접 규율하는 거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불공정 행위를 갖다가 시장의 공정성을 갖다가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미션을 갖고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 업무의 중심이 어디로 빨려 들어가냐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활동, 행위, 이런 게 이제 좌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분명히 써 있어요. 전략적 목표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시장의 자유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목표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시장의 자유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공정 행위를 규율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어요. 앞부분이 없으니까 전가의 보도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칼을 쓰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시장의 공정 질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대기업 규제를 다 없애고 본연의 불공정 반독점 규제하고 불공정 행위 규제만 제대로 해도 대기업을 다스릴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 뒷당국을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 책의 저술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토론하면서 발전이 이루어졌고, 또 화두를 받아가지고 생각도 더 해보게 됐던 계기가 바로 이런 유사한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미션에 대해서 방금 우리 강영철 교수님께서, 제가 금방 또 잊어버렸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뭘 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정부 부처 조직법들 들어가 보면은요, 그 부처의 미션이 문장의 형태로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만 막 열거가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뭐 촬영한다 해가지고 지금 기억도 잘 안 나고 지금 바로 이런 자리가 되놓으니까 뭐 펼쳐놓고 보지도 못하겠는데, 아무튼 정부 조직법 각 부처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부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느 부처를 보면은 그 부처의 핵심적인 미션이 무엇인지가 그 문장화 형태로 서술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주로 이제 조세 재정을 보다 보니까, 그럼 기획재정부는 미션이 어떻게 돼 있을까? 한번 보시면은 해야 될 업무만 열거가 돼 있을 거예요. 꼭지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는 기획재정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뭐 유지하기 위해서 뭐 조세, 재정 뭐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형태로 어떤 궁극적인 목표, 미션을 명확하게 해야만이 그걸 중심으로 모든 그 조직의 공무원들이 그 하나의 미션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된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다른 부수적인 업무가 무엇이고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그 부처 내에서 실국을 봐도 그렇습니다. 실국에 그다음 정부 조직급 다음에 이제 각 부처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이 있으면은 그 내부에 들어가면은 해야 될 업무만 짠뜩 나열이 돼 있고, 그것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미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 저는 이게 좀 고쳐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미션을 기술함에 있어서는 소비자 위주로 좀 돼야 되겠다 이거죠. 공급자 위주. 아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뭐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이런 거는 그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또 다른 조직이 있습니다. 다른 조직이 있어서 그걸 하는 정책 수단들이 또 따로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수단에 그 목표에 대해서는 그 정책 수단에게 맡기고, 나머지 어떤 정부 미션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 미션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시장 기능의 개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 빈곤층, 취약계층의 보호, 또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뭐 중소상공인 보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 정책 하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정책에서 그걸 자꾸 혼탁스럽게 하지 마라 이거죠. 그 다음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서는 그 전략적인 목표를 위한 그 정책 목표를 위한 수단을 따로 두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걸 가능하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인데, 매 하나하나 아까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기업의 하나하나 행위에 대해서 너 왜 여기에 취약계층 보호 안 해? 너 왜 이걸 뭐 지역상공인 보호 안 해? 이런 식으로 갖다 걸기 시작하면은 모든 이 경제활동이 정치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미션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 미션은 주된 업무를 줘야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나머지 다른 정책 수단들이 있으니까 정책 수단과 정책 목표의 어떤 분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규제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의 이 미션의 상당 부분이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확정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각 부처의 미션은 5년마다 리셋되는데요. 리셋되는 이유는 국정과제 3개월 동안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된 이제 대통령의 이제 인수위원회가 미션을 그냥 다시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사회적 가치라는 미션을 니들이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 미션이 정해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정부 업무 평가에 대해서 평가할게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 각 정부 부처가 또 이쪽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행정과 정치의 영역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할 텐데, 부처 스스로 자기의 미션을 정확하게 확정해서 그 미션에 구현되는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 조직을 자꾸 개편하자라는 문제나, 뭐 국정과제를 통해서 야 니들의 미션이 이거니까 이번엔 5년 동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원론적이고 중요한 얘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에 보면 독립행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파티션
에이전시, 뭐 CIA 중앙정보국이 그 독립행정위원회 시계 구성을 하고 있어요. 뭐 우주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 이거는 국가가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국가적 기능. 그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 라는 정신으로 만들어진 그런 독립행정위원회가 미국에 상당히 20개가 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왜 독립행정위원회지? 환경청도 독립행정위원회입니다. 미국에서는 EPA도. 그래서 우리도 행정을 좀 선진화하는데 핵심이 뭐냐? 우리도 어떤 대통령이 뭐 임명을 하지만 함부로 파면할 수 없고 의회에 리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독립전 그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는 독립행정위원회로 전치시킬 거는 우리가 빨리 전치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지 국가의 고유 사무가 유지된다. 국방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이 고유 사무거든요. 그래서 CIA가 독립행정위원회인 겁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은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정부 부처에서도 어떤 독립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고유의 미션인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목소리가 작은 부분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언론에서도 릴리즈가 많이 됐지만 낙농진흥회 같은 데에서 원유 가격을 이제 정하고 심지어 이제 낙농진흥회의 어떤 임원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농림부 출신의 어떤 분들이 임용이 되어져서 오고 이런 관치화된 상황 속에서의 정부가 스스로 만든 독점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로 얘기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농업 관련한 그 유통 관련해서도 항상 이제 농안법이 문제가 되는데 도매시장 등등의 독점화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유통의 난맥상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독립된 기구라는 것에 걸맞지 않게 조금 얘기를 덜 하더라. 이런 고민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션을 좀 정확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근본적인 철학적인 고민, 근본적인 이런 내용을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가 정부 운영이라는 것도 시장과 행정, 정치 이 세 가지 영역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사회 전반이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의 원리는 저는 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분업 전문가, 분업 전문화, 교환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조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경우에는 개별 어떤 이윤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다음 행정의 영역에서는 미션 중심의 어떤 공무원들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명확해져야 되겠고, 정치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뒤에도 서로 가치의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삼분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작동하면은 전체적으로 국민의 이익이 된다. 시장이 작동해야지 일자리도 생기고 성장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대한 믿음. 시장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시장의 구성원인 기업인에 대한 믿음. 기업인에 대한 불신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중요한 게 정부 어떤 규칙이 2%의 아웃라이어를 위해서 만드는, 아웃라이어를 잡기 위해서 규칙을 만드냐, 아니면 98%의 선량한 시민을 위한 규칙을 만드냐. 근데 2%를 잡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98%를 망치는, 그게
우리나라의 각종 법 운영과 규제 운영, 그다음에 정부와 민간의 관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심각한 교정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가 엔터테인먼트화 되면서 무슨 우리인이 마음대로 다 하세요라든가 뭐 성렬이 형이라든가 최근에는 대구 시민들에게도 뭔가 기회를 주십시오라든가 뭐 이런 이상한 류의 어떤 정치 권력을 잡으면 뭔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팬이니까 지지를 보낸다. 무한의 지지를 보낸다. 이런 류의 생각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이돌 문화에서는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정치가 이래서는 좀 곤란하다. 정치 권력을 잡고 나면 사실은 5년이든 10년이든 책임의 기간이 따르는 거고요. 이 책임의 기간은 사실은 기능하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백업되지 않으면 절대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가 한 3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을 보더라도 매일매일 지금 코로나는 뭐 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는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방역 마스크와 논란을 이렇게 많이 치를 때에도 사실은 실제로 코로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행정이 되는 거죠. 마스크 수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잘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정부의 지금 여러 가지 그 국정과제 채택 시스템이라든가 조직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정부 부처의 미션의 불명확성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그 정부 스스로 행정과 정치의 영역에 대한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내려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계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